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중고등학생들의 자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이미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를 검토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자퇴가 단순한 학업 포기나 반항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현상의 이면에는 더 이상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안전을 느끼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진 학생들의 작지만 절박한 외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은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으로 떠난 단 한 번의 수학여행. 그 짧은 여정이 지금 미국 청소년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한 것일까요? 어째서 수학여행 한 번이 그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수많은 학생들이 더 이상 미국 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처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어디나 비슷하겠거니 수학여행이 뭐 얼마나 다르겠냐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저는 그 나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단 한 번의 수학여행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제이슨이고 미국 고등학교 11학년에 재학 중이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유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교실 안은 여전히 무거운 공기와 함께 정막이 흐르고 있었고 한 친구는 이어폰을 낀 채로 스마트폰에 빠져 있었으며 다른 친구는 창문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열정이 없었고 학생들은 더더욱 무기력했습니다. 급식 시간에는 무표정한 식판 담당 교직원이 고무 같은 치킨 너겟을 던지듯이 담아주었고 저는 늘 그렇듯 친구들과 무기력한 대화를 나누며 식판을 버리고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저는 하나의 안내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제교류 수학여행 참가자 모집 공고였고 대상 국가는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친구 몇 명이 장난처럼 신청했기에 저도 덩달아 신청서를 냈고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따뜻했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낯선 나라의 공기는 생각보다 깨끗했고 공항 내부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와이파이는 자동으로 연결되었고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버스를 찾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처음 탄 공항 리무진은 고요하고 안락했으며 버스 안에서는 누구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첫 인상은 말 그대로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건물들 사이로 거닐며 저는 내가 속한 세계와는 전혀 다른 문명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수학여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학교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과학중점 고등학교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교문을 지나 교내에 들어선 순간 저의 눈은 믿기지 않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교실 안에는 최첨단 스마트보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디지털 펜으로 칠판 대신 스크린에 필기를 하셨고 학생들은 각자의 태블릿으로 수업 내용을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급식실로 들어서는 순간 향긋한 냄새가 퍼졌고 반찬은 무려 5가지 이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건강한 재료들로 구성된 따뜻한 음식이었고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무미건조한 종이 상자에 담긴 햄버거나 미지근한 우유를 먹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수업에 대한 열정, 친구들과의 조용한 대화, 그리고 교사에 대한 예의는 마치 제가 알고 있던 학생이라는 개념을 뒤집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부를 강요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대신 그들의 책상 위에는 공책과 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을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미국에서의 일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총기 사고 소식을 뉴스로 접하며 무뎌져 있었습니다. 친구 중 몇 명은 총기 소지증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있었고
어떤 날은 학교 건물 밖에서 들려오는 경고 사이렌에 교실 책상 밑으로 숨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자신에게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괜찮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걸까? 여기는 밤 10시가 넘었음에도 혼자서 편의점을 다녀오는 학생이 있었고 지하철역엔 경찰이 없어도 아무도 무단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왜 미국은 이런 사회를 갖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총성에 익숙해졌을까? 왜 급식조차 정성 없이 대충 만들어야만 했을까? 그저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한국에서의 하루는 제게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은 제 생각과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마치 사회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느낌이었죠. 수학여행 둘째 날, 우리는 서울 외곽에 또 다른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일반계 고등학교였습니다. 특목고가 아니니 조금은 더 현실적인 한국 청소년들의 삶을 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인상 깊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맞춰 도착한 우리는 운동장 한쪽에 조용히 앉아 학생들의 등굣길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각기 다른 색깔의 교복을 입고 있었고 몇몇은 친구와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은 저는 눈을 감은 채 주변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학교 건물 안에서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흘러나오고 있었고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통제가 아니라 자율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에 대한 책임이 뿌리내린 듯한 행동. 미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집단적 리듬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학생은 영어를 꽤 잘했고 제게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교사는 흥미로운 예시로 수업을 이끌었고 학생들은 집중력 있게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물론 졸고 있는 학생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수업 분위기는 진지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는 우리를 위해 작게나마 문화교류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간단한 한국 전통놀이를 체험하고 함께 급식을 먹은 후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 학생들은 묻습니다. 미국 학교는 어떤지, 총은 정말 그렇게 흔한지, 왜 그렇게 자유로워 보이는데 학생들이 자주 우울해 보이는지. 처음엔 그 질문들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자신이 그 답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우리는 학교라는 공간을 두려움과 무기력의 상징으로 기억하게 되었을까? 셋째 날, 우리는 지방으로 이동해 한적한 시골 마을의 교육 체험장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촌스러운 풍경에 조금 실망했지만 곧 모든 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작은 학교의 아이들은 눈이 반짝였고 전교생이 20명도 채 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서로를 알고 서로를 도왔습니다. 선생님은 한 명이었고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고 있었으며 그들의 가족 사정까지도 꿰고 계셨습니다. 교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논밭 사이로 가끔 기차가 지나갔고 바람에 흔들리는 벚꽃잎이 창가에 내려앉았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고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웃으며 제 경험을 이야기하던 저는 갑자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이곳에 남고 싶어. 그 말이 제 입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놀란 얼굴로 절 쳐다보셨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구나. 복잡한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끝내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졌고 저는 그 불빛 중 하나에 제 마음을 두고 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국에서의 일상은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돌아오자마자 느낀 감정은 이질감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제 경험에 대해 대충 듣고 넘겼고 친구들은 처음엔 관심을 보이다가 곧 관심을 끊었습니다. 수업은 여전히 지루했고 학교 복도에는 더 이상 아무 기대도 없었습니다. 점점 제 안에서 의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학교는 이 모양일까? 왜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그 결심은 단순한 동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교육을 통해 나 자신이 처음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는 문화, 급식실 아주머니조차 웃으며
인사하고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회. 저는 그런 곳에서 다시 배우고 싶었습니다. 곧이어 유학원의 상담을 신청하고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제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정식으로 미국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저는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배우는 것을 넘어서 제가 느꼈던 이 감동과 감탄을 미국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선물해 준 건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이었고 미래였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소년의 유학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청소년이 왜 배워야 하는지, 어디서 배워야 하는지를 다시 고민하게 만든 하나의 작은 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한 번의 수학 여행이었습니다. 한국 유학 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더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수업에도 점차 익숙해졌고 급식 맛도 좋아졌으며 함께 웃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이방인이 아니라 조금은 이 사회의 일원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저는 혼자 서울 도심으로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지하철을 타고 한강 근처 카페를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오후, 번잡한 출퇴근 시간도 아니었기에 저는 조금 들뜬 마음으로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있는 칸 안에서 저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음악을 듣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데 바로 제 앞에 선 한 할머니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더니 한참을 계속 서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다른 곳을 보시나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고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뭔가 잘못했나? 제가 무례한 행동을 했나? 그러나 저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몇 정거장이 지난 후 할머니는 결국 제 옆 사람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셨고 그 학생은 황급히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얼어붙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옆 칸으로 이동했습니다. 기분은 참담했습니다.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걸까? 혹시 내가 뭔가 규칙을 어긴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레 쏟아진 시선과 그 할머니의 무언의 압박은 저에게 또 하나의 장벽처럼 다가왔습니다. 기숙사에 돌아와 그날 있었던 일을 한국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제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노약자석에 앉은 건 아니었어? 그제야 저는 머리를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리는 파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벽면에는 한글로 적힌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한국 지하철에는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지정 좌석이 있다는 것쯤은 알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강력한 사회적 안목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좌석이 있어도 보통 비어 있다면 누구나 앉는 문화였기에 저는 무심코 그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저는 한국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존중의 영역을 침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준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번엔 복잡한 퇴근 시간이었고 자연스럽게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한 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서 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주변 좌석에 앉아 있던 한 학생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이분께 자리를 양보해 주실 수 있나요? 학생은 잠시 당황하더니 금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날의 오해가 이렇게 작은 행동으로 씻겨 나가는 듯했습니다. 문화는 때로 벽이 됩니다. 언어가 장벽이 되듯 익숙하지 않은 규범과 분위기도 이방인에게는 큰 압박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수 후의 태도였습니다. 그 벽을 허물려는 마음과 행동이 있다면 언젠가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국을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표지판, 버스 기사님의 인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말투, 공공장소에서의 작은 매너 하나까지도 모든 것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한국만의 질서였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을 배워야 할 나라가 아닌 배우고 싶은 나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문화적 신기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감탄과 경이로움이었고 그 다음은 비교를 통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에도 진심을 담았고 시스템 뒤에 사람의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교육이나 빠른 의료 시스템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인간을 인간답게 존중해주는 공기 같은 가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던 날, 저는 새로운 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몇몇은 저를 한국 좋아하는 미국 친구라고 농담처럼 부르기도 했지만 그 말조차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나름의 자리와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고 선생님은 제 발표를 기다려주시며 제가 틀린 문법을 써도 웃으며 고쳐주셨습니다. 학교 게시판에는 다양한 활동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저는 그중 다문화 포럼 참가 신청서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한때 내 나라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한국에 와서 깨달았어요. 중심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조용하던 강당에 박수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진심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나를 다시 쓰는 중이다. 그리고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한국에서 공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언젠가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치안과 교육 시스템만이 아니라 배려하는 삶,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개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의 철학까지도 한국은 제게 그 모든 것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진로는 교육학, 그리고 국제관계입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단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수학여행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 일주일, 그 짧은 여정이 제 삶을 바꿨고 그 여정의 끝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만났습니다. 가끔은 친구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느냐고요. 저는 말합니다. 한국은 나를 알아봐 준 나라라고. 나의 가능성과 상처와 꿈까지도 따뜻하게 품어준 곳.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시스템보다 사람의 진심이 먼저 다가오는 곳. 그곳이 바로 제가 다시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현실에 지치고 학교가 두렵고 나 자신이 작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눈을 돌려 다른 세상을 들여다보세요. 한 번의 여행이, 한 번의 만남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겪은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 혹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느낀 놀라운 경험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제보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제이슨이었습니다.